오늘의 사연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수사과장으로 일하다 작년 9월 극적으로 탈북에 성공한 오태승 씨의 이야기입니다. 15년간 북한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베테랑 형사였던 그는 어느 날 압록강에서 발견된 젊은 여성의 토막 시신 사건을 맡게 됩니다. 평양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충격적인 살인사건의 진실을 쫓던 오태승 씨는 북한 최고위층에 숨겨진 실체와 마주하게 됐고 결국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자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오태승 씨가 들려줄 이야기를 통해 북한 권력 실세들의 처참한 민낯과 그들의 은밀한 범죄를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수집했던 증거들과 함께 그 충격적인 진실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15년간 형사로 일했던 오태승입니다.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맡아왔고 그만큼 북한 고위층의 어두운 면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보위부 형사란 자리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위험은 커져만 갔고 때로는 그 진실을 모른 척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 압록강 살인사건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처참했고 너무나 끔찍했기에 그냥 덮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의 대가로 저와 가족들은 북한을 등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부터 제가 목숨을 걸고 마주했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하 15도의 한파가 몰아치는 이른 새벽, 현장 감식 반장 박대승과 함께 두터운 점퍼 속에서 한기를 느끼며 걸었습니다. 오태승 반장님, 여기입니다. 박대승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손전등 불빛이 하얀 눈 위로 검붉은 핏자국을 비추었습니다. 15년차 형사로서 수많은 시신을 봐왔지만 이번엔 숨이 턱 막혔죠. 시신은 마치 인형을 해체한 것처럼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절단면이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박대승이 무릎을 꿇고 시신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전기톱으로 절단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솜씨예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든 것이 분명했어요. 시신의 상태로 보아 사망한 지 24시간은 지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현장을 세밀히 살피던 중 눈 속에서 의복 조각 하나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만수대예술단 의상실. 순간 며칠 전 접수된 실종 신고가 떠올랐어요. 만수대예술단 소속 수석무용수 류아진. 23살의 젊은 무용수였어요. 박대승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장 감식은 제가 마무리하죠. 반장님은 예술단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향했어요.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만수대예술단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의 중심가에 위치한 웅장한 건물이었죠. 안내를 받아 류아진의 숙소로 향했어요. 3층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연습실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류아진의 방 앞에 서자 왠지 모를 불길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방은 마치 전시장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침대 시트는 한 주름 없이 반듯했고 책상 위에 물건들은 자로 잰 듯 가지런했죠. 옷장을 열어보니 의상들이 색상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했나요? 옆에 선 관리부 직원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류아진 동지는 연습에 열중하다 보니 방이 늘 조금 어수선했어요. 서랍장을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외제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예술단 무용수의 월급으로는 구입하기 힘든 물건들이었어요. 옆 서랍에는 명품 가방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어디서 구했죠? 관리부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비싼 물건들을 하나둘씩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연습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빼곡히 적힌 일정 속에는 특별 공연이라고 표시된 날짜가 여럿 보였어요. 이 특별 공연은 뭔가요? 김정은 원수님 앞에서의 동무였습니다. 류아진 동지가 수석무용수가 된 뒤로 자주 불려갔어요.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무용수, 김정은의 관심,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종. 뭔가 불길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더 자세히 방을 수색하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오태승 반장님. 돌아보니 예술단 관리부장이 서 있었어요. 수사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겨우 수사를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중단하라니. 무언가 큰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류아진의 프로필 사진을 보니 긴 생머리에 맑은 눈을 가진 아름다운 무용수였어요. 실종 신고서에는 연습이 끝난 후 귀가하지 않음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창밖은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의 처참한 시신, 완벽하게 정리된 숙소, 출처를 알 수 없는 명품들, 김정은 앞에서의 잦은 공연, 그리고 갑작스러운 수사 중단 명령까지 모두 의심스러웠어요. 수사국장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권력이 개입된 사건은 건드리지 마라. 내 가족을 생각해라.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저 완벽하게 정리된 방에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압록강에서 발견된 시신의 주인이 류아진이라면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책상 위 안녕하세요. 서류들... 평양뉴스입니다. 저희가 정말 괜찮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KS 오토플랜이라는 회사입니다. 사회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건 물론
이번에 구독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타임 특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소렌토, 스포티지가 월 25만 원이라면 믿겨지십니까?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에서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부터 기존 차량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S 오토플랜은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말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책상 위 서류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 사건의 끝에는 평양에 가장 높은 권력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걸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박대승 반장님, 수화기를 들어 전화를 걸었어요. 현장 사진이랑 증거물 분석 결과 절대 유출되지 않게 조심히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류아진의 부검은 제가 직접 입회하겠습니다. 만수대예술단 연습실 안으로 들어서자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류아진의 동료 무용수들을 비밀리에 만나기 위해 일부러 이른 아침 시간을 택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수사가 중단됐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선 이런 식의 독자 수사가 불가피했죠. 류아진 동지와 가까웠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무용수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수님께서 하진이의 공연을 보신 뒤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엔 단체 공연에서 동무 파트가 늘어났고 곧 개인 공연 요청이 잦아졌죠. 무용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리설주 여사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진이가 연습할 때면 자주 찾아와 지켜보셨죠. 꼭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요. 다른 무용수의 증언도 비슷했습니다. 류아진이 김정은 앞에서 공연할 때마다 리설주가 찾아왔다고 해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차가운 눈빛이 모두를 떨게 만들었다고 했죠.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리설주 동지께서 하진이를 개인적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 뒤로 하진이가 많이 불안해했죠. 그리고 예술단을 나서는데 누군가 곁눈질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보니 안무가 황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오태승 동지,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적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황성민은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류아진 동지만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 3명의 무용수가 더 실종됐어요.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명, 서지원, 한소라 모두 20대 초중반의 뛰어난 무용수들이었습니다. 원수님의 관심을 받았고 개인 공연을 자주 했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황성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도 류아진 동지처럼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흔적을 지운 것처럼요. 증언을 듣고 나와 대동감각으로 향했어요. 경비원 한동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실종 전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 류아진 동지가 검은색 승용차에 탑승하는 걸 봤어요. 한동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라면 그 시간에 차량 출입이 없는데 그날따라 이례적이었죠. 차량이 압록강 방향으로 향하는 걸 봤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물으려는 순간 한동춘의 무전기가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근무지로 돌아가 봐야. 그의 뒷모습에서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는 듯했어요. 다음 증인은 운전기사 오종철이었습니다. 그를 만난 건 평양역 근처 술집이었어요. 그날 새벽 처리반 차량을 봤습니다. 평소엔 절대 보이지 않는 차량이었는데 압록강 쪽으로 향하더군요. 오종철이 술잔을 비웠습니다. 처리반이라뇨? 자세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타나면 누군가가 사라지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차량 번호라도 기억나십니까? 오종철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평양 내 특수번호였어요. 이걸 추적하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이 번호 꼭 필요합니다. 그가 메모를 건네며 중얼거렸어요.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모든 걸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오종철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가 보니 그의 숙소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웃들 말로는 새벽에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증언들을 정리했습니다. 류아진을 포함해 4명의 무용수들이 실종됐어요. 모두 김정은의 관심을 받은 젊은 여성들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류아진이 탑승한 검은색 승용차와 처리반의 연관성을 밝혀내야 했어요. 책상 위에는 오종철이 건넨 차량 번호가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번호를 추적하면 모든 걸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수화기를 들어 박대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량 등록 조회 좀 부탁드립니다. 비밀리에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차량 번호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대승이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차량은 국가보위부 산하 특수조직 소속이었죠. 문현숙이라는 여성이 책임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현숙에 대해 더 조사해보니 5년 전까지는 만수대예술단 무용수였더군요. 박대승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녀의 언니가 10년 전 실종된 무용수라는 겁니다. 박대승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순간 말을 멈췄고 서류들을 재빨리 치웠죠. 그 여자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저는 최윤아라고 합니다. 리설주 여사의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닫은 최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윤아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리설주의 처리반은 5년 전부터 존재해왔다고 했죠. 불편한 인물들을 제거하는 비밀 숙청 조직이었습니다. 처음엔 정치적 반대파들이 주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2년 전부터 원수님의 관심을 받는 젊은 여성들로 대상이 바뀌었죠. 최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설주 동지는 극도의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원수님 곁에 젊고 예쁜 여자들이 있는 걸 참을 수 없어 하시죠.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원수님께서 류아진의 동물을 보시고 극찬하셨어요. 그런데 리설주 동지의 표정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최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리설주 동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전현, 처리해. 단 한마디였죠. 문현숙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처리반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요. 먼저 대상을 심야에 불러내죠. 그리고 대동감각으로 데려가 잠시 대기시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협박과 회유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은요. 거절하면 처리반의 실무 책임자인 강도철이 직접 나서요. 시신은 보통 압록강에 유기하죠. 얼굴은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최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은 완벽하게 정리하고 모든 흔적을 지워요. 마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최윤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흘끗 보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죠. 더 이상은 안 돼요. 제가 여기 왔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그녀는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누군가와 마주친 것 같은 기척이 났죠. 저는 문틈으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최윤아가 허둥지둥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고 반대편에서는 대동감각 경비원 한동춘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동춘은 조심스레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결심이 교차하고 있었죠. 반장님, 제가 그날 밤에 본 걸 다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한동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류아진 동지가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뒤 대동감각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리설주 동지께서 오셨고 한동춘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었어요. 리설주 동지의 고함 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감히 내가 장군님을 유혹해? 라는 말도 들었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현숙이 들어갔죠. 그러더니 잠시 후에 류아진 동지가 질질 끌려 나왔어요. 강도철과 다른 남자들이 그녀를 차에 태웠고 한동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가 압록강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류아진 동지의 방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갑자기 한동춘이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반장님, 전 더 이상 이 짐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가 최고위층이 지시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증거를 모두 모아뒀습니다. 제 집 천장 속에 오늘 밤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동춘이 사무실을 나간 지 2시간 후 그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이라고 했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이건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춘의 아파트 천장에서 증거를 찾았어요. USB 하나가 숨겨져 있었죠. 그 안에는 충격적인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대동감각에서 찍은 CCTV 영상, 리설주의 고함 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처리반의 차량 이동 기록까지.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들을 검토하던 중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문현숙, 그녀는 왜 처리반의 책임자가 된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언니는 정말 실종된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끝에는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죠. 책상 위에는 한동춘이 남긴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잘못하면 저와 가족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죠. 수화기를 들어 박대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USB 내용을 백업해두세요. 그리고 문현숙의 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박대승이 자금 추적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처리반의 운영 비용이 리설주의 비자금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었어요.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매달 10만 달러 이상이 처리반 요원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어요. 문현숙의 개인 계좌에만 매달 3만 달러가 입금됐더군요. 박대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동춘이 남긴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대동감각 15층에서 녹음된 음성이었죠. 감히 내가 장군님을 유혹해? 리설주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사님,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공연을 보시고 류아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죠. 입 닥쳐. 내 몸매를 과시하면서 장군님을 유혹하는 걸 내가 다 봤어. 2년 끌고 가서 처리해. 파일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은 대동강 주차장 CCTV였어요. 류아진이 강도철과 다른 남자들에게 끌려나가는 장면이 선명했죠. 반장님, 박대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무실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검은 상자를 내밀었죠. 도청장치였습니다. 책상 밑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언제부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누군가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색 승용차가 계속 따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미행이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자 차가 슬그머니 사라졌죠.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여보, 오늘 딸 유치원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원장 선생님 말로는 딸아이 사진을 찍고 갔다는데 식탁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딸아이의 유치원 사진이 들어있었죠. 뒷면에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를 중단하시죠. 귀여운 따님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조국장이었어요. 오태승 반장, 내 사무실로 와보게. 조국장의 사무실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뭘 캐고 있는지 다 알고 있네. 조국장은 책상 위로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처리반, 리설주 동지의 비자금, 한동춘의 증거, 모두 위험한 것들이지. 난 자네를 아끼네. 15년 동안 근무하며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직접 조언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묻히게 될 걸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증언을 확보했든 소용없어. 창밖을 바라보던 조국장이 다시 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자네 딸이 다니는 유치원, 평양 제사유치원이지? 아주 좋은 곳이더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내도 평양음악대학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 아닌가. 조국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협박으로 들려왔습니다. 수사 기록과 증거품, 내일 아침까지 모두 내게 가져오게. 그러면 자네와 가족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저는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고집을 부린다면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모은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어요. 처리반의 존재, 리설주의 지시, 자금 흐름, 실종된 무용수들,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하지만 조국장의 말대로 이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인지도 모릅니다.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딸아이와 아내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박대승과 함께 처리반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사흘이 걸렸죠. 평양 외곽의 한적한 창고였어요. 박대승과 함께 멀리서 지켜보다가 야간 근무자가 교대하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강도철이 나갔습니다. 박대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빗속을 뚫고 조심스레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잠금 장치는 생각보다 쉽게 열렸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열어둔 것처럼. 이상하군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창고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사무실로 보이는 공간이 눈에 들어왔죠. 반장님, 여기. 박대승이 서류처를 발견했어요. 처리반이 그동안 처리한 대상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류아진뿐만 아니라 실종된 다른 무용수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도 있었죠.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재빨리 숨었지만 이내 발각될 것 같았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대승이 재빨리 휴대폰으로 서류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강도철입니다. 창고에 침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도철과 처리반 요원들이 창고를 포위하고 있었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대승의 어깨를 스쳤어요. 박대승 반장님, 괜찮습니다. 긁힌 것뿐이에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창고 뒤편으로 돌아 담을 넘었죠. 총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차량이 저쪽에 있습니다. 박대승의 외침에 방향을 틀었어요.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겨우 차에 도착해 시동을 걸자마자 검은색 승용차들이 나타났어요. 뒤에서 쫓아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차량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평양 시내로 들어서자 추격은 더욱 치열해졌어요. 신호도 무시한 채 달렸죠. 휴대폰이 없습니다. 박대승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창고에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모양이었죠. 증거를 담은 휴대폰을.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족들은? 걱정 마십시오. 아까 최윤아가 안전한 곳으로.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어요.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죠. 굉음과 함께 차가 돌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차는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박대승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죠. 그리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오태승 반장, 이제 그만하시죠. 문현숙의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차 밖을 보니 처리반 요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문현숙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당신, 왜 이런 짓을? 내 언니도 저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난 살아남기로 했습니다. 문현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현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둘러야 합니다. 강도철이 다가와 저를 향해 총을 겨눴죠. 심장이 미칠 듯이 뛰던 그때였어요. 박대승이 갑자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도망치세요. 박대승이 강도철의 다리를 걷어찼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죠. 뒤에서 고함 소리와 총성이 이어졌어요.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모든 증거를 잃었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최윤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사람을 찾으세요. 강석진이라고 탈북 루트에서 믿을 만한 브로커입니다. 비가 그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평양 외곽의 낡은 창고였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죠. 어젯밤 사고로 다친 왼쪽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강석진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가 지도를 펼쳤죠. 손가락으로 경로를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신의주로 가는 무역 차량이 출발합니다. 화물칸에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이 가득할 거예요. 그 사이에 숨어서 이동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얼마 없었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화물칸은 배추 상자들로 가득했어요. 그 사이에 좁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신의주에 도착하면 중국 무역상을 가장한 제 동료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신의주로 가는 6시간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도로 곳곳에 검문이 있었지만 강석진의 치밀한 준비 덕분에 통과할 수 있었죠. 2시간을 더 간 후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강석진의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었죠. 아빠, 딸아이가 달려왔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우리는 서둘러 움직여야 했어요. 다행스러움에 저 또한 눈물이 나더군요. 배를 타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강석진이 우리를 재촉해 작은 어선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둠을 틈타 압록강을 건너기 위한 마지막 도주였죠. 혼란 속에서 배에 올랐어요. 강을 건너는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어요.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모든 게 꿈만 같았죠.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향하는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태국에 도착해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2주간의 조사를 거친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의 합동신문이 시작됐죠. 류아진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진술해야 했습니다. 이후엔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12주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죠. 딸아이는 처음 보는 것들에 신기해하며 금세 적응해갔고, 아내는 취업 교육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꿈만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국정원의 지속적인 조사 속에서도 류아진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물리적 증거는 모두 잃었지만 우리의 증언은 북한 정권의 숨겨진 실체를 드러내기에 충분했죠. 앞으로도 저는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류아진과 그 외 희생된 무용수들을,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다 희생된 이들을, 언젠가는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나름 성공한 형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탈북자가 되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네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류아진 살인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다 북한을 등진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 아직도 북한에서 리설주의 질투로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여성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에게 새 삶을 주신 한국의 무한한 감사함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공군은 실로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현장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녹이 쓴 비행기는 언제 추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는 최초로 탈북한 공군 장교가 되었죠.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강태호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올해로 10년이 넘은 강태호입니다. 공군 장교로는 제가 최초로 귀순한 것으로 알고 있죠. 이제는 이곳이 고향같이 느껴지고는 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오랜 기간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물론 여전히 북한의 소식이 들려올 때면 가슴이 아파올 때도 있어요. 저 또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이 여전히 떠오르고는 하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있었을 때 북한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년 전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끔찍한 실상을 지금이라도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북한에서 저는 공군 순안 공군기지에 장교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세월을 견디고 올라간 자리이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받는 격려와 아무나 살지 못하는 좋은 집 그리고 비싼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많은 이들이 저를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저 또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고요. 저는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저희 하루를 시작하고는 했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죠. 그렇게 아침을 먹고 곧장 기지로 향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직 똥이 트기 전이라 기지의 활주로등이 마치 푸른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집무실에 들어서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제복, 반듯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 겉보기엔 완벽한 북한 공군의 엘리트 장교죠. 하지만 최근 들어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밤낮 없이 일하는 정비사들의 지친 눈빛, 창고에 쌓여있기만 한 신형 부품들,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저희 부대는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나 정비사들의 피로한 모습을 볼 때면
문득 제가 누리는 특권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일하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요. 신형 부품들이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는 걸 보면서는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매일 아침 사상교육으로 시작되는 일과가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강당에서 저는 또다시 백두혈통의 위대함과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연설하고 목에 걸린 마이크는 무겁게 느껴졌고 강당 안을 울리는 제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낯설었어요. 겉으로는 언제나처럼 단호하고 확신에 찬 것처럼 들렸겠지만 그 어조 속에 숨겨진 의문과 회의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길 바라며 저는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강당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비행장 구석에는 낡은 전투기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녹슨 동체와 바래진 도색은 확실히 시대에 뒤떨어져 보였죠. 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전투기들, 기름이 부족해 실전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을지도 모르겠네요. 가끔은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허황된 것처럼 느껴져서 문장 중간에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매일 밤 조용한 숙소에서 일지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는 게 제 습관이에요. 낡은 책상에 앉아 일지를 펼칠 때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밤 순찰대의 발걸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곤 합니다. 오늘도 5대의 전투기가 정비 불량으로 출격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적으면서 펜을 놓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진실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거든요. 책상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둔 수령님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봄이 찾아온 어느 날이었어요. 벚꽃잎이 기지 여기저기에 날리는 화창한 날씨였죠. 훈련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날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관제탑에서 무전으로 교육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는 마치 거대한 캔버스처럼 펼쳐져 있었죠. 그날의 주인공은 고위층 자제인 리성민 중위였습니다. 그의 이착륙 훈련이 한창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맑은 하늘, 적당한 바람, 완벽에 가까운 비행 조건. 관제탑에서 지켜보는 리성민의 비행은 마치 교과서적인 모범 답안 같았죠. 하지만 평화로운 봄날의 훈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마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엔진의 이상이. 갑자기 귓가를 울리는 비상 경고음과 함께 리성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이내 침착을 되찾았습니다. 15년간의 비행 경험이 자동으로 제 입을 열게 했죠. 리성민 중위, 침착하시오. 지금 고도와 속도를 유지하고 제 지시를 정확히 따르시오.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관제탑의 다른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저 한 명의 조종사를 구해야 하는 교관일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비상착륙은 성공적이었지만 제 손은 한참 동안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에서 내려와 활주로로 달려갔을 때 리성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특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들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정비고의 형광등 아래에서 정비 일지를 넘기던 제 손이 멈췄어요. 정비 일지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명이 다한 부품들이 엔진 곳곳에서 발견되었거든요. 녹슨 볼트, 마모된 기어, 균열이 있는 파이프, 이런 것들이 정말 완벽하게 정비된 상태였단 말인가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은폐였죠. 정비 일지를 덮으며 제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이슬비 소리를 들으며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바로 기지의 베테랑 정비사 한철호였습니다. 30년 경력의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장교님, 더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한철우는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새 부품들은 이미 암시장으로 빠져나간 지 오래였다고 해요. 장성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였죠. 이제는 고급 장교들의 훈련기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담긴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철우의 얼굴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30년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온 그가 이제는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더군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언제 어느 비행기가 추락할지 그게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정비사들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사상교육과 정치학습으로 실제 정비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식량난이었죠.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정비 작업을 해야 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아끼던 제자 박영호 대위의 전투기가 이륙 직후 추락한 것이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맑은 하늘을 가르며 이륙하던 그의 마지막 비행이 불과 몇 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죠. 그날 아침은 유독 맑았습니다. 박영호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었죠. 오늘도 완벽한 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관님, 그 말이 그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박영호는 정말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15살 때부터 비행을 꿈꿔온 수재였죠. 가난한 집안 출신임에도 실력 하나로 입대해 조종사가 된 청년이었어요. 저는 그를 친동생처럼 아꼈고 우리 공군의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보았던 순수한 열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런 그가 추락한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요. 잔해가 흩어진 현장으로 달려가는 동안 제 발걸음이 이토록 무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처참히 찢겨나간 기체 잔해들 사이에서 엔진을 조사하면서 제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잔해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금이 간터빈 블레이드는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보였고 마모된 베어링은 수많은 경고를 무시한 우리의 죄책감을 드러내는 것만 같았어요. 기름 누수의 흔적들,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건 명백했죠. 우리의 무능과 부패가 빼앗아간 한 젊은이의 생명을 생각하며 저는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영호가 공포에 질려 큰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갔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더욱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무, 이건 당의 결정사항이요. 조종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났소. 정치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일기예보를 읽는 것처럼 담담했죠. 그 순간 느꼈던 분노와 무력감이 지금도 생생해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정비 불량입니다. 박영호 대위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영호의 이야기를 꺼내려는 순간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호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건 더욱 차가운 대답뿐이었죠. 동무, 지금 자네가 우리 당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가? 정치부장의 날카로운 음성이 사무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경고를 읽었어요. 더 이상의 항변은 제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를 말이죠. 결국 저는 제가 그토록 아끼던 제자를 북한 최고의 젊은 조종사를 미숙한 실수로 추락한 훈련생으로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펜을 쥔 제 손이 계속해서 떨렸어요. 진실을 외면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끔찍하더군요. 서명을 하는 순간 마치 제가 박영호를 2번 죽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매일 밤 어두운 경납고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어둠 속에서 전투기들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술을 마시다 보면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영호의 마지막 모습, 리성민의 비상착륙, 정비사들의 피폐한 얼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가죠. 가끔은 전투기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너희들도 알고 있었니?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죠. 그저 차가운 금속의 침묵만이 제 질문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술병 바닥이 보일 때쯤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외치는 구호들,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들, 그것이 진정 진실일까요? 체제가 보여주는 허상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것 같아요. 마치 거대한 균열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확고했던 제 신념이 이제는 마치 봄눈 녹듯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꾸는 악몽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영호를 만나요. 그는 항상 웃고 있죠. 교관님, 저 이제 비행할 수 있나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나면 제 베개는 항상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지거든요. 훈장으로 가득한 군복을 입은 제 모습이 점점 더 가면처럼 느껴집니다. 언제까지 이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제 마음속 균열은 조금씩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총정치국 간부를 만났죠.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묘한 위압감이 있었어요.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간부의 뒷모습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죠. 그가 천천히 돌아섰을 때 저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간부의 표정은 무거웠고 그의 손에는 두꺼운 문서 뭉치가 들려 있었죠. 강태호 소령, 당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로 했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겨울바람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직감이었을까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시작될 거란 예감이 들었거든요.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해온 전투기 교육이 아니었거든요. 민간 항공기 조종 기술, 한국식 비행 매뉴얼 숙지,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한국어 억양 교정까지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운항 절차까지 교육하라고 했죠. 지시 내용을 들을 때마다 제 미간은 더욱 찌푸려졌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하시오. 간부가 말했지만 그의 어조에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어요. 마치 얼음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교육생 명단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저는 더욱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특별했어요.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고 외모가 출중한 20대 후반의 젊은 조종사들. 마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엄선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명단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가슴 한켠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더구나 이들의 훈련은 일반 조종사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진행하라는 지시도 있었어요. 처음 교육생들을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10명 남짓한 그들은 분명 북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지만 동시에 순수함도 가지고 있었죠. 마치 맑은 호수 같은 눈빛들이었어요. 특히 김우진 중위는 눈에 띄었습니다. 총명하고 예리한 눈빛, 그리고 뛰어난 직관력을 가진 청년이었죠. 첫 수업에서부터 남다른 열정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훈련이 시작되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민간 항공기에 이토록 집중하는 것일까? 게다가 한국의 항공사들에 대해 이렇게까지 상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소령님,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김우진 중위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해요. 훈련이 끝난 후 늦은 저녁, 텅 빈 교실에서 그가 던진 질문이었죠. 특수 정찰 임무라고 들었는데 왜 민간 항공기 조종법을 이렇게 상세히 배워야 하는지.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빛이 그의 불안한 표정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읽은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불안,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답을 주기가 두려웠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당의 결정을 믿어야지 라는 공허한 말만 던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습관처럼 교육생 숙소를 순찰하고 있었죠. 늦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종종 이렇게 혼자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곤 했거든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흘러나온 교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집어들자마자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죠. K 프로젝트라는 이상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손은 더욱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계획이 마치 업무 매뉴얼처럼 차갑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밖에서 들려오는 야간 순찰대의 발걸음 소리에 흠칫 놀라면서도 저는 눈을 떼지 못한 채 계속해서 문서를 읽어내려갔어요. 조종사들의 위장 신분은 물론 한국 항공사 면접 질문과 답변 요령, 취업 후 생활 지침까지 마치 공포 영화의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각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종이의 감촉이 마치 차가운 칼날 같았죠. 창밖에서 불어오는 늦여름 밤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릴 때마다 제 등줄기로 한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 생활적응 지침이란 항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했더군요. 식사 예절부터 지하철 이용법, 심지어 회식 문화까지 마치 연극 대본처럼 상황별 대처법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때론 웃어야 할 때와 분위기에 맞춰 농담을 해야 할 타이밍까지도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최종 임무 수행 지침이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온몸에 한기가 돌았어요. 대형 여객기로 주요 시설들을 타격하는 계획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차갑게 적혀 있었거든요. 비행 경로, 목표물 좌표, 충돌 각도까지. 이건 단순한 테러가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대량 학살 계획이었습니다. 실행 대상 명단, 맨 앞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던 제자 김우진, 그 총명하고 순수한 청년이 첫 번째 자살 특공대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매일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결국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무실의 형광등 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마치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고요. 제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수십 명의 젊은 조종사들, 그들이 탑승할 여객기의 무고한 승객들.
모두가 이 광기 어린 계획의 희생양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경비병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날 사무실 책상에 앉아 고뇌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K 프로젝트 문건을 발견한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할 때면 문득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평소처럼 군복을 차려입고 평소처럼 훈련을 진행하는데 모든 것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제자들을 마주하는 것은 정말 고통이었어요.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죠. 환하게 웃으며 교관 동지,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김우진의 얼굴을 볼 때면 마치 제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도 그가 걸어가야 할 끔찍한 운명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수업 중에도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비행 절차를 설명하면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들이 맴돌았죠. 이 젊은이들이 배우는 모든 것이 결국 자신들의 죽음을 위한 준비라는 걸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칠판에 비행 경로를 그리면서도 제 손이 떨리는 걸 감추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비행 시뮬레이션에 집중하는 표정,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들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제 양심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때로는 한밤중에 악몽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K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아 나설 때면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낮에는 늘 사람들로 분주한 총정치국 건물도 밤이 되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해지곤 했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제 발자국 소리가 마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어요. 건물 뒤편에 작은 자료실로 향하는 길은 매번 지옥으로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료실 문을 열 때면 항상 손이 떨렸습니다. 낡은 경첩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 같았죠. 먼지 쌓인 서류철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일은 마치 시체 더미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제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미 3명의 조종사가 한국의 대형 항공사에 지원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그들의 위조된 신분증 사진을 볼 때면 마치 제가 그들의 관짝에 못을 박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완벽했어요. 학생부의 세세한 기록들, 성적 증명서의 과목별 점수들, 심지어 동아리 활동 기록까지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도용하고 위조한 거였죠. 특히 괴로웠던 건 그들의 이력서에 적힌 장래 희망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던 항공기 조종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하늘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을 때면 제 양심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자료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은 마치 죽음의 차가운 눈빛 같았고 바람 소리는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죠. 때로는 제가 미쳐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령 동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군. 정치부장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흠칫 놀랐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창가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왠지 불길해 보였어요.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마치 제 속내를 읽으려는 듯한. 그 순간 직감했어요. 그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등줄기로 흐르는 식은땀을 감추며 대답했죠. 아닙니다. 그저 요즘 훈련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작은 장치를 발견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자세히 보니 도청 장치였더군요. 숙소로 돌아와 확인해보니 침대 밑에서도 심지어 제가 타는 차량의 대시보드 안에서도 같은 장치들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가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했죠. 혼자 있을 때조차도 마음 놓고 한숨 한 번 쉴 수 없었어요. 그들의 눈과 귀가 언제나 저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도청을 피해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경납고뿐이었습니다. 엔진 소음이 워낙 크다 보니 그나마 이곳에서는 마음 놓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경납고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저는 계속해서 탈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비행기로 탈북하는 건 어떨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어야 했어요. 연료가 부족했거든요. 우리 기지의 전투기들은 대부분 연료 부족으로 제대로 된 훈련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지상 루트는 더욱 위험했죠. 수많은 감시초소와 지뢰밭, 성공 가능성이 너무 낮았어요. 그렇게 막막한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문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달 선양에서 열리는 중국 북한 군사 교류회 참가자 명단에 그리고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그 순간
10년 전 한 선배가 했던 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선양은 자유를 향한 관문이다. 그때는 그저 농담처럼 들었던 그 말이 이제는 마치 운명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선양이라는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그저 중국의 한 도시일 뿐이지만 제게는 새로운 삶으로 가는 문이자 동시에 죽음의 문일 수도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달력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죠. 이미 첫 번째 조종사들의 한국 잠입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거든요. 달력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한 달, 겨우 3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긴장이 된 상태로 말이죠. 이미 한국 쪽과는 연락을 해둔 상태였기에 저만 실수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저는 선양에 도착해 칭싱호텔로 향했습니다. 선양 칭싱호텔에 저녁 8시. 시계를 볼 때마다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 같았어요. 북한 공군 대표단을 위한 만찬장에서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기계적으로 술잔을 주고받고 있었. 호텔의 호화로운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게다가 옆자리에 보이부 요원 최상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죠. 72시간, 제게 주어진 시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죠. 연회장의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잠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먼 메아리처럼 들렸죠. 저는 취한 듯 몸을 살짝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랐죠. 예상했던 대로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그 발소리가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마치 운명의 발걸음 같았어요. 화장실에 들어서자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어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물소리가 제 심장 소리를 덮어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역한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최상철이었어요. 그가 늘 하던 습관적인 기침이었죠.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장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가로질러 벽에 기대어 서면서 저는 귓가로 최상철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들었죠. 걱정스러운 듯 다가오는 그의 얼굴에서 경계심은 조금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5년간의 특수훈련이 만들어낸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제 손이 그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거의 압박점을 정확히 누르는 순간 최상철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쓰러졌죠. 순간적으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뒤돌아볼 시간은 없었어요. 그렇게 미리 답사해둔 비상구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마치 터져나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와 선양의 차가운 밤 공기를 마주했을 때 처음으로 자유의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이제 진짜 도주가 시작된 거니까요. 선양의 밤거리는 차가웠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는 도심을 지나면서 마치 제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골목과 골목을 누비며 도심을 빠져나가는 동안 귓가에는 김우진의 마지막 인사가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소령님, 꼭 다시 뵙겠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은신처에 도착하기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수십 번 뒤를 돌아보았고 수백 번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순간들을 겪었죠. 사전에 접선을 약속한 한국정보원은 약속대로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안도하기엔 너무 이른 순간이었죠. 북한 보위부의 추적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72시간의 숨바꼭질.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은신처를 3번이나 옮겨 다니는 동안 선양 시내는 보위부 요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호텔과 식당, 심지어 병원까지 뒤지고 있었어요.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볼 때마다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고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굳어버렸으니까요. 잠을 청할 때면 평양에 남겨진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흘렀죠.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접선 장소에서 한국 정보원들을 만나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바라봤어요. 새벽녘의 흐린 하늘이 마치 제 마음처럼 무거워 보였죠. 평양에 남겨진 가족들, 그들의 운명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수십 명의 젊은 조종사들과 수백 명의 무고한 승객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제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김우진과 그의 동료들, 이제 그들은 죽음의 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건가? 이게 정말 현실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의 불빛들이 마치 꿈처럼 아름다워 보였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자유입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자유. 그 단어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선양의 도시가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 맡아보는 자유의 공기, 처음 보는 화려한 풍경.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죠.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정신없었어요. 끊임없는 조사와 인터뷰, 브리핑, K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김우진과 다른 제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그들의 파견은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해요. 적응하는 과정 또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가끔은 평양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덕분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처음으로 받은 월급으로 산 커피예요.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의 자유로움. 그저 길거리를 걸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어요. 북한 항공 체계와 군사 전략에 대해 강의하면서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해요. 선택에는 늘 대가가 따르지만 그 선택이 옳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끔 한강변을 걸으면서 북쪽 하늘을 바라봐요. 어머님과 동생들이 보고 있을 똑같은 하늘이죠. 언젠가는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려 해요. 나만의 하늘을 지키는 일, 그리고 언젠가 올통일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는 제가 살던 동네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평양 하늘이라고 이름 지었죠. 가끔 이곳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북에 있는 제자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김우진은 아직도 그 순수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을까? 자유란 게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너무 넓어서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 넓은 자유 속에서 제자리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건 제가 마침내 제 선택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용기란 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자유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도요. 비록 제 가족들은 아직 그곳에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은 지금도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투기를 타고 날지는 않지만 제 영혼만큼은 여전히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모든 한반도의 하늘이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